네,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 전문 김보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 관련해서 내일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이건 김보엽 기자께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의총에서 경선 일정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의원총회는 의원들끼리 네.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 네. 원내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원총회에서 경선 관련된 날짜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럼 내일 의총은 왜 여는 거예요? 예, 열리긴 하는데 당 지도부도 송영길 대표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한 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고 예.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 자리다. 의견을 청취해서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네. 그 자리는 의원들이 두루 경선 일정에 관련돼서 연기냐 아니면 원칙대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서 뭐 표결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연기하자는 건 어느 쪽인 거예요? 연기하자는 쪽은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한쪽이니까요. 예. 주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쪽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선은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다 적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좀 뭔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 좀 앞서서도 이제 일부 후보 쪽 지지하는 세력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을 보면 그러니까 선거 180일 전에 이제 후보를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경선 연기가 특별한 사정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당무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당 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안건을 일단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송영길 대표가 결단하면 당무위원회에서 넘어가서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한번 이제 부산 선거 때 이게 당헌 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그러니까 당에서 걸석을 낸 곳은 후보 내지 말자라는 그렇죠. 게 있었잖아요. 그걸 고쳐서 결국 내는 바람에 선거에 졌다라는 이제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뭐 코로나 극복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후보가 안 뜨고 있으니 좀 뜰 때까지 좀 연기하자. 네.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의원들 한 60명이 요청을 해서 일단 의총에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해서 또 지금 그 여론조사 순위가 지금 좀 왔다 갔다 뒤바뀌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대로 하자는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와 함께 3명이 지금 일정대로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기하자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네. 이걸 지금 무리하게 연기할 경우는 뭐 아마 굉장히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반발이 클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행대로 가는 걸로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하더라도 당내가 이게 계속 시끄러울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인데 아니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은 이쪽인 것 같아라고 해서 의견을 뭐 던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국민들은 그 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경선 연기를 하자는 쪽에 명분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있고 네. 논리는 있으나 그 이유와 논리가 다양하게 부딪힐 경우에는 네.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여론을 압도하지는 못할 때에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경선 일정대로 하는 게 맞지만 단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경선보다는 거니까. 대선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이전의 경우를 보면 2002년 민주당 경선,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이때 돌이켜보면 네. 결국 경선을 치르고 나서
끝까지 당의 에너지를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아서 대선에 임했을 때는 승리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때까지 뭐 후보 단일화니 이렇게 찌그럭바그럭하고 에너지가 모아지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명분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당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네. 내가 통 크게 양보할게. 단 이번 한 번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또 연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당대표 결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의 통 큰 결단. 그거에 의해서도 연기가 가능한 거죠. 네. 김범 기자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이 마음에 동요가 있을 겁니다. 자, 김범 기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할 경우는 역시 이재명 지사 통 크다. 네.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못 하고 당내에서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 밀어주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경선 규정이 보면 6명 이상일 때는 일단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일단 그러니까 나머지를 잘라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일정이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6명일 때 이제 6명 경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1등 후보가 과반이 안 나올 경우에 네. 1, 2등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한 52% 정도 해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이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네. 결선 투표 가기 위한 이 과반을 못 넘을 경우에 네. 그러면 나머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쪽 표를 전부 다 모아서 뒤집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면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실컷 양보했다가 완전히 이제 닭쪽동계 뒤붕 쳐다보는 이런 지금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내부의 우려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대세론인데 이 선출되고 나면 다 일단 후보한테 모든 힘이 집중되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고민이 뭐냐면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든요. 네. 특히 서울이나 여성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떤 이슈를 꺼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문제 등등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엎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문 대통령이나 이 현 정부가 좀 각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이쪽 야당은 그러면 그때 막 확 일어나는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게 선거 이슈의 어떤 그 면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 없이 9월 달에 해서 결정을 해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본인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 예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상 문제 때문에 저는 뭐 양보할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기하자는 쪽에서는 연기하면 그러면 흥행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연기하자는 쪽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대중 집회 힘들 수 있지 않냐. 사실 경선은 으쌰으쌰 좀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방역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런 행사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때문에 관심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네. 경선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순조롭게 가서 순조롭게 대선에서 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 경선 일정과 올림픽 기간이 겹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는 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고민들이 실제가 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뭐 규정대로 하지 왜 또 바꿔라고 하다가 또 실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따져 보니까 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빵을 먼저 먹는 게 일단 배가 부르냐, 나중에서 다 먹는 게 좋으냐, 네. 지금 이 논쟁 같아요.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본인의 칼날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정동영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만약에 성공한 정부라면 이걸 계승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정부라면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당 속에 야당 같은 그런 인상을 줘야지만이 사실 선거 캠페인에 성공할 수 있다는 네네. 아마 그 전략가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홍보를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말 예산안이라든지 연말 국회 이런 데 좀 더 이슈화 시켜버리는. 네. 그래서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하는 여당은 그런 또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는가 보다. 저 사람이 그냥 여당의 후보가 아니라 여당 안의 야당 후보다라는 인식만 된다라면 지금 야당 후보와의 경쟁 이런 것들을 좀 더 순조롭게 가져가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판단들은 전략가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한 노트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가짜 약 파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칫하다가는 이 논쟁에 휩쓸리다가는 자신의 어떤 이 선두 이것도 뺏길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의 차별화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정반대로 지금 23일 수요일에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면서 이제 SNS에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은 또 이번에 경선 연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 상당히 또 상당한 지지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여당 내 대선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추 전 장관이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그 고정 지지층은 이미 다른 후보들로 좀 흩어져 있거든요. 추 장관만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별로 많지 않아요. 검찰 개혁을 이어갈 강단 있는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검찰 개혁이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일까 그리고 이 검찰 이슈를 가지고 대선 치르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권 지지자들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늦기도 했고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판을 크게 흔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물론 컷오프 6인 안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1, 2, 3등 순위를 바꾸거나 뭐 그러는 데까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근데 저는 그렇다 뭐 전 큰 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상당한 유의미한 저는 지지율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지금 후보들을 보면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마음 둘 곳이 솔직히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옛날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이슈하고 비슷한 구호를 들고 나왔잖아요. 거기다 이제 검찰개혁, 윤석열 대응마 뭐 등등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결집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예비 경선 가서 나중에 이제 후보 경쟁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 후보가 과반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본인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경선 가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등등. 그럴 경우는 이제 자신이 주장하는 이슈에 대한 이제 그 수용이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우리가 대선이라는 거는 주로 전망 투표를 많이 합니다. 전망 뭐냐면 투표. 이 총선은 회고 투표. 즉 네. 과거에서 국회는 잘했냐 못했냐. 예,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 대선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2번 못하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이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추 전 장관이 내놓는 이슈가 보면 다 이제 과거 이슈예요. 지금 검찰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 등등 뭐 언론 개혁, 검찰 개혁하면 뭐 집이 생기고 뭐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자꾸 미래 이슈를 지금 이 정부가 좀 띄워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여기에 뒤에서 이제 이런 이슈로 가버리면
이게 당 내부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의 전체의 어떤 포지셔닝이 자꾸 과거로 가면 중도층 확보 전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게 당내에서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럼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9명인데 더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9명 넘어서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그 김보엽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추 장관이 이 대권 도전을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윤 전 검찰총장의 존재감을 또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상황이 좀 뉴스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이동훈 대변인 전 기자죠. 네. 조선일보 출신 기자인데 갑자기 사퇴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한 딱 10일 정도 만에 일단 사퇴를 했는데 예. 그 원인 제공을 KBS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 KBS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윤 전 총장의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네. 언제쯤 할 것이냐 이제 이 시기와 아침에 최강시사에서 네, 아마 인터뷰를 그렇죠. 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입당할 거냐 예. 뭐 한다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은 지금 이 국민의힘 입당을 물론 뭐 나중에 가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생 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때 판단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동훈 대변인이 좀 앞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듣고 윤 전 총장이 이거 내 메시지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런 다른 메시지를 냅니다. 네네. 그건 입당 결정된 거 아니고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훈 대변인의 이 처지가 상당히 좀 곤경스러워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좀 타격이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만 사퇴를 지금 하기에는 좀 뭔가 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근데 내가 보니까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사퇴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보니까 네. 이게 좀 윤 전 총장하고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네. 조금의 노선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기 힘든 게 아닌가. 예. 신뢰가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일단 대변인직을 이제 사퇴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윤 전 총장한테는 굉장히 악재이죠. 그렇죠. 지금 링에 오르기 전부터 휘청거리게 된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큰 악재고요. 저도 보기에는 그냥 건강 일신상의 이유 얘기하고 있지만 노선상의 차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윤 전 총장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비접촉 계속 전원 정치 형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정치가 한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이 네. 대변만 해라. 나의 뜻만 정확하게 가서 전달을 해라.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동훈 전 대변인은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정치 쪽에서 단련된 본인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치적인 조언도 하겠다. 정무 참모 역할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틀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윤 전 총장 대변하던 유튜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지금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신문 기자 출신 또 후임 대변인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SNS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간에도 뭔가 화학적인 결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급하게 캠프를 만들다 보니 네. 그 내부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 같은 21세기에 이런 전원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들거든요.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뭐 부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도를 넘은 거죠. 뭐냐면 물론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사 생활만 이제 25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이 국민들의 대권 후보로서 다양한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좀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계 상황에 달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그 기념식 나와서 그날 뭐 기자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갔었거든요. 네네. 100여 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별 메시지가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또 특정 신문하고 이제 또 전화 인터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이제 당 대표로 이 저 36살에 올라간 이유가 보면 이제 국민들이요 조금 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이 여러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이 직접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전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좀 대통령이 맨날 이게 종이만 보고 읽지 말고 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네.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년에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직접 소통에 대한 갈증들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확 풀어버렸거든요. 예. 뭐 어디든지 가서 인터뷰해버리고 이야기하고 어제도 보니까 강남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본인이 예전 시대 같이 그렇게 입장을 내면 이런 혼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아마 본인이 직접 한번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곧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죠. 그 주변에 대한 인선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 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국민의힘으로 안 가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걸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윤 전 총장도 잘 알 거고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불려나왔고 국민의 뜻이 바라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민생 투어, 민심 투어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모호합니다. 그것도 이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해봤던 거고요. 가서 땀 흘리고 얘기 듣고 카메라는 불러 올 수 있겠지만 과거의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입으로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국민의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그 장성철 소장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저희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윤 전 총장 관련한 엑스파일 봤는데 이거 방어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두 분은 이 엑스파일 보셨습니까? 제가 정치부를 뭐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많은 엑스파일을 이제 접해왔는데요. 네. 참 보면요. 네. 그럴싸합니다. 아주 그 이 기본적인 팩트나 이런 거는 탄탄해요. 네. 근데 결정적인 사실 한두 개가 틀려요. 네. 이제 그러면 이걸 조금 처음 보는 분들은 진짜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돼보면 딴 거는 다 맞는데 몇 가지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깜빡깜빡 솟는 경우가 많고 예. 실제로 우리가 뭐 직접 선거 같은 경우 김대엽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선에 그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또 서른엔 20만 불이라든지 기안건설 문제라든지 뭐 예전에 동교동 24시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선 소장도 정치권은 꽤 오래 있었고 네. 보좌관 출신도 오래 했고 정치평론 한 분인데 본인이 그 엑스파일을 보고 뭐 자기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보면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사실 자체를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당 대표나 윤 전 총장 줘서 자 이거 이런 거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입장을 표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본인이 보니까 이거 후보 안 되겠더라. 그런데 딴 사람한테는 안 보여줄게요. 제 혼자 그냥 알아서 파괴해버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듣는 분들은 진짜 뭔지 문제가 있는 거네.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몰라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선거판에 이야기하는 마타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건 기자들이 원래 확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검증 때 올라오면 네. 그게 기초 자료가 되고 그거대로 기사를 쓰지는 않죠. 하나하나 사안을 다 따져볼 텐데요. 네. 저도 장 소장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네.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도 쓰고 지난 예. 대선을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수를 재건하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없는 얘기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내용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달라고 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그 글에 말씀하신 그 글에 같이 써 있거든요. 선거 때를
보면 이런 글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네. 파일이 나오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 팩트 체크를 일단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장 소장이 생각을 한 건 그거 같아요. 이게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왔을 경우에 해명하다가 끝나겠다. 그런 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이 파일이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엑스파일과 같은 겁니까? 그건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못 봤는데 혼자만 봤다. 이런 게 많나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야권의 전 의원이 나는 이걸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뭐 얘기를 하고 어떤 언론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게 윤 전 총장이 특수부 출신이다 보니까 특수부 등장으로 몰락한 공안부 쪽에서 준비를 해뒀던 거 아니냐. 또 검찰과 또 이런 부분이 그런 말도 보면 그랬으면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게 사실이면. 지난번 징계 때 카드 썼겠죠. 근데 그때 뭐 안 드러나는 거가 보면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 회관에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꼽아놓고 가기도 하고 의원실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논설위원 김보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